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해외여행에 여독이 남아있는 40대 부부가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집 안으로 들어섰죠. 9살 아들도 피곤한 얼굴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명절 연휴를 이용해 며느리 친정 식구들과 함께 다녀온 호화로운 여행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는 회사 워크숍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떠난 여행이었죠. 하지만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세 사람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신형 대형 TV가 걸려있던 벽은 허옇게 비어 있었고 소파도 사라졌어요. 거실 한가운데를 채우던 대리석 테이블도 벽면을 가득 메웠던 장식장도 심지어 바닥의 러그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마찬가지였죠. 킹사이즈 침대도 붙박이장 안의 옷들도 화장대도 모두 사라졌어요.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최신형 냉장고도 식기세척기도 명품 식기들도 하나 남김없이 사라진 상태였죠. 9살 아들이 자기 방으로 뛰어갔지만 그곳 역시 장난감도 책상도 침대도 모두 없는 텅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한 부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바닥에 놓인 작은 쪽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든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 집은 김순애 씨로부터 정당하게 매매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니 즉시 퇴거 바랍니다. 새 집주인의 명함이 함께 놓여 있었어요.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착신 정지 상태였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던 집 시어머니 명의였지만 당연히 자신들이 물려받을 거라 생각했던 그 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과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는 동안 70대 시어머니는 단 이틀 만에 집을 팔아치우고 모든 흔적을 지운 채 사라져버렸던 거죠. 부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시어머니의 헌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 헌신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짓밟았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 된 김순애입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죠.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먼저 일어나서 아들 부부와 손주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걸요.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고 오늘은 뭘 해줄까 생각하죠.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일까 아니면 며느리가 요즘 건강에 신경 쓴다고 했으니 샐러드를 준비할까. 손주 재민이는 계란말이를 좋아하니까 그것도 꼭 해줘야 하고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습니다. 김치도 새로 담가야 할 때가 됐네요. 며느리가 며칠 전에 김치가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주말에 장을 봐서 김장을 해야겠어요. 식탁을 차리며 문득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까지일까? 아들 부부가 독립할 날은 오기는 할까? 10년 전 아들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며느리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었죠. 어머니, 저희 전세금이 대출이 전부예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너희 돈 모을 때까지만이라도 엄마가 도와줄게. 제 명의로 된 이 집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한 거죠. 그게 10년의 굴레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며느리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고 아들도 빨리 돈을 모아서 독립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명절 때면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어쩔 뻔했어요.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도와줬죠. 집안일도 하고 손주 재민이가 태어나자 육아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고맙다는 말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대신 요구사항이 늘어났죠.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좀 채워주세요. 어머니, 빨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구들 오는데 대청소 좀 부탁드려요. 감사보다는 지시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집에서 사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요. 하지만 점점 제 역할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제법 월급을 받았지만 독립 자금을 모으기는커녕 취미 생활과 외식에 돈을 다 썼어요. 골프를 배운다고 몇백만 원짜리 채를 사고 등산을 한다며 최신 장비를 구입했죠. 회식이 있다며 주말마다 나가곤 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직장 생활이 힘들다며 집안일은 전부 저에게 맡겼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쉬었죠. 저녁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이 집의 가정부가 되어 있었어요. 이름 없는 가정부요. 아침 7시가 되자 아들 부부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엄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죠. 갈비찜 해줄까 했는데. 갈비찜요? 그거 만들기 힘드시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뭐 해주세요. 간단하게요. 제가 힘들까봐가 아니라 귀찮아서였을 겁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나저나 이번 주 토요일에 제 친구들 오기로 했어요. 집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았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만족스럽게 웃더니 다시 밥을 먹었죠. 손주 재민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며 저에게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 끝나면 피자 먹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사줄게. 정말요? 엄마 아빠는 어제 외식하고 오면서 제 피자는 안 사왔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는 물론이고 손주까지 빼고 외식을 하고 왔다니요. 며느리가 재빨리 말했어요. 재민아,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만 먹어야지. 할머니 음식 솜씨가 최고잖아. 교묘하게 제 자비심을 이용하는 거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재민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을 뿐이에요.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재민이가 학교에 간 후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제 헌신이 당연한 것이 됐을까?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는데 며느리가 적어놓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이 옷들은 색깔이랑 소재 다 분리해서 빨래해 주세요. 이 옷들은 드라이 맡기지 마시고요. 손빨래 하셔야 돼요. 명령조였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죠. 저는 한숨을 쉬며 메모대로 빨래를 분류했습니다. 손빨래가 필요한 옷을 씻으며 문득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빨래를 마치고 마당에 나가 널었습니다. 햇볕이 따스했어요. 저는 빨래를 널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하늘을 제대로 본 게 언제였을까? 10년 동안 집안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것 같아요. 오후가 되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올 토요일을 대비해 음식 재료를 사야 했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옆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며느리가 너무 착해서 좋아. 그래? 우리 며느리는 맨날 시어머니 눈치만 보더라. 아니야, 우리 며느리는 내가 뭘 해주면 너무 고마워하고 잘해줘.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런 며느리를 뒀으면 좋았을 텐데요. 집에 돌아와 장 본 걸 정리하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재민이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먹으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내가 보내준 건강 프로그램 봤지? 거기서 이런 음식은 노년층이나 먹는 거래. 다음부턴 우리 입맛에 맞는 걸로 해줘.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가슴속에선 뭔가 무너져 내리는데 입 밖으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덧붙였죠.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젊은 사람들 입맛이 있잖아요.
요즘 트렌디한 음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트렌디한 음식이요. 저는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내 집에서 내가 왜 눈치를 보며 사는 걸까? 며칠 후 토요일이 됐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오는 날이었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을 청소했어요. 거실부터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의 친구들이 도착했어요. 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내놨죠. 친구들은 맛있다며 칭찬했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내일은 좀 쉬세요. 그 말이 고맙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서러웠어요. 제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주말이 지나고 평일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낮에는 집안일하고 저녁엔 식사 준비하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아들 부부는 최고급 한우를 사다가 융숭하게 대접했어요. 평소에 제게는 그런 고기를 사준 적이 없는데 말이죠.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모든 설거지와 청소를 제게 시켰죠.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슬펐어요. 아들까지 거들었어요. 장모님, 저희 어머님은 워낙 이런 일을 좋아하셔서요. 제가 이 일을 좋아해서 하는 거라고요. 저는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고 울었어요. 1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진 제 헌신이 그렇게 평가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거울을 봤어요. 10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죠.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저녁이 되자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부부는 차로 모셔다 드린다며 함께 나갔죠. 저는 집에 남아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며칠 후 제 칠순이 다가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 생일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먼저 말하기가 창피했어요. 제 생일을 제가 챙겨달라고 말하는 게 서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칠순잔치는 어떻게 할까? 그냥 집에서 케이크 하나 놓고 간단히 하자. 나중에 처가 식구들 보기 민망하니까. 며느리가 맞장구 쳤죠. 어머니 용돈을 좀 두둑이 드리면 되죠. 어차피 어머니는 외식하는 걸 힘들어 하시잖아요. 저는 문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생일조차 그들에겐 귀찮은 일이었던 거예요. 제 존재가 돈으로 환산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베개를 적시며 밤새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헌신했는데 제가 받은 건 뭐였을까?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닐까? 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하나? 아들 부부를 버리고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을 지나가다가 며느리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였죠. 발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긴 시어머니가 집 명의를 가지고 계시긴 해도 어차피 아들 하나인데 우리 아니면 누가 물려받겠어. 그냥 우리 집이지 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의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제 헌신을 낙이라고 치부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배신감이랄까요? 10년 동안 제가 뭘 한 거지? 그들에게 저는 뭐였던 거지? 며느리가 통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죠.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억눌러왔던 10년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그러던 중 명절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집에서 조용히 지내리라 생각했어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연휴 전날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회사 워크숍이 급하게 잡혔어요. 이틀 정도 다녀와야 해요. 재민이도 데리고 가요.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회사 워크숍이라고요. 명절 연휴예요. 이상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아들 부부는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재민이도 함께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가정부도 휴일은 있어야지.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죠. 그들이 돌아오면 태도를 보고 앞으로의 일을 결정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요.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재민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손주가 무슨 일로 연락했나 싶어 열어봤죠. 화면에 나타난 건 낯선 해변 풍경이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 옆엔 며느리의 친정아버지, 어머니, 남동생까지. 사돈댁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재민이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아빠, 엄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이랑 같이 왔어요. 바다가 엄청 예뻐요. 할머니도 다음에 꼭 와요. 천진난만한 손주가 실수로 보낸 거였죠. 회사 워크숍이 아니라 사돈댁과 해외여행을 간 거였습니다. 명절 연휴예요. 저를 집에 혼자 두고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0년간의 헌신, 며느리의 냉정한 말들, 차별받던 순간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배신의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폭발시켰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억눌러왔던 눈물을 쏟아냈죠.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계속 헌신하며 사는 게 맞나? 내 인생은 뭐였나?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아니라는 결론이 명확해졌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결심을 굳혔죠. 예전에 고향 친구 정수기에게 받았던 명함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명함이었어요. 정수기는 10년 전 시골로 내려가 혼자 사는 친구입니다. 몇 달 전 제가 힘들 때 시골에 놀러 오라고 초청했었거든요. 그때 정수기의 집을 방문했었어요. 작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정수기의 얼굴엔 평화가 가득했죠. 정수기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무서웠지.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자는 게. 근데 말이다. 내 마음대로 TV 채널을 돌리고 밥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누가 시키는 집안일이 하나도 없으니 이게 진짜 인생이더라. 정수기는 해맑게 웃었어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그때 정수기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게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시작한 작은 반찬 가게였어요. 입소문이 나서 소소한 수입도 생겼다며 좋아했죠. 순애야, 너 김밥 진짜 잘 말잖아. 옛날에 너희 엄마 손맛 닮았다고 소문났었지. 너도 여기서 작게 시작해봐. 내 인생을 위한 김밥을 만들어봐.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정수기가 떠날 때 건넨 명함이었어요. 시골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며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네, 어디 지역이신가요? 저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중개인이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거기요?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인데요. 언제쯤 매물로 내놓으실 계획이세요? 당장 팔아야 합니다. 이틀 안에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는 구매자를 찾아주세요. 이틀이요? 그건 좀.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상관없습니다. 속도가 가장 중요해요. 중개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 수수료를 계산하고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들 부부에게는 절대 이 사실을 알리지 마세요. 네, 명의자이신 어르신 의사가 최우선이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정말요? 네, 조건도 괜찮으시면 바로 계약 가능하다고 합니다.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내일 오전에 계약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틀 안에 끝낼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0년을 살았던 곳이었어요. 추억도 많았죠. 하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이곳은 제게 감옥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손주 재민이에게 영상 편지를 남겼습니다. 태블릿에 저장해뒀죠. 재민아, 할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의 인생을 살러 갈게. 나중에 내가 커서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때쯤 다시 만나자.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영상을 저장하고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중개소에서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구매자는 젊은 부부였어요. 입지가 정말 좋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잘 살아주세요. 서류에 서명하며 10년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매각 대금이 통장으로 이체됐어요. 제법 큰 돈이었죠. 이 돈이면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바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10년 동안 가득 찼던 살림살이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신기한 건 제 물건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대부분 아들 부부가 새로 산 가전과 가구, 사치품들이었죠. 최신형 TV, 비싼 소파, 명품 식기들. 저는 전문 보관 이사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부부 짐을 전부 창고로 옮겨주세요. 한 달치 보관료는 제가 선불로 지불하겠습니다. 네, 언제 방문해 드릴까요? 내일 오전에 와주세요. 제 짐은 낡은 트렁크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몇 벌의 옷가지와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전부였어요. 아들 부부의 짐과 제 짐의 무게 차이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10년간 제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살았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이사업체가 왔습니다. 직원들이 집안의 짐을 하나하나 옮기기 시작했어요. 이거 전부 옮기는 거 맞으세요? 네, 트렁크 하나 빼고 전부요. 짐을 옮기는 걸 지켜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0년의 흔적이 사라지는 기분이랄까요? 중개인이 물었어요. 혹시 연락처를 남기실 건가요? 아드님께서.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가구도 짐도 모두 사라졌죠. 혼잣말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고생 많았다, 순애야. 시계를 봤어요. 아들 부부가 공항에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오기 전에 떠나야 했죠. 저는 식탁 위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새 집주인의 명함과 함께요. 이 집은 김순애 씨로부터 정당하게 매매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니 즉시 퇴거 바랍니다. 낡은 트렁크 하나만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죠.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기차역이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10년을 살았던 동네가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죠. 기차역에 도착해 표를 끊었습니다. 시골로 가는 기차였어요. 기차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들 부부가 집에 도착했을까? 그들의 표정이 상상됐습니다. 텅 빈 집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지만 죄책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저를 배신했으니까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새로운 삶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시골역에 도착했습니다. 정수기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순애야. 정수가.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정수기가 물었죠. 정말 해냈구나. 응, 해냈어. 후회 안 해. 전혀. 정수기가 웃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정수기의 차를 타고 마을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던 곳이야. 정수기가 가리킨 곳엔 작고 아담한 집이 있었어요. 예쁘다. 너도 이런 집 하나 구하면 돼. 응, 그럴게. 정수기의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차를 마셨죠. 아들한테는 연락 안 왔어. 번호를 바꿨거든. 잘했네. 정수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야, 앞으로 행복하자. 응, 행복할 거야. 그날 밤 정수기의 집에서 잤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기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직접 재배한 채소로 만든 음식이었죠. 맛있다. 그치? 직접 키우니까 더 맛있어. 식사 후 정수기가 말했습니다. 오늘 집 보러 갈래? 집? 응, 내가 괜찮은 집 하나 알아봤어. 우리는 함께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마당이 넓었고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어때? 좋아. 너무 좋아. 그럼 계약해.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매각 대금 중 일부로요. 제 집이 생겼습니다. 진짜 제 집이요. 며칠 후 이사를 했어요. 정수기가 도와줬죠. 짐이 별로 없어서 금방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정수기가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에 상추를 심고 여기엔 고추를 심어. 알겠어. 함께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누군가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저를 위한 노동이었으니까요. 저녁엔 정수기의 가게에 놀러 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반찬 가게였어요. 장사 잘 되네. 응, 요즘 손님이 많아져서 바빠. 가게 한쪽 벽에 붙어 있는 레시피 노트를 봤습니다. 정수기의 손글씨로 가득했죠. 나도 가게를 해볼까? 정수기가 반색했어요. 진짜? 뭐 할 건데? 김밥. 김밥? 좋지. 내 김밥 진짜 맛있잖아. 그럴까? 당연하지. 빨리 시작해.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밥집을 어떻게 꾸밀까, 메뉴는 뭘로 할까? 생각만으로도 설렜어요. 며칠 후 마을에 작은 가게 자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계약했어요. 그리고 가게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기와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죠. 간판을 달았습니다. 순애네 김밥이라고요. 제 이름으로 된 간판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오픈하는 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줬어요. 김밥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성스럽게 김밥을 말았습니다. 제 손맛이 그대로 담긴 김밥이었죠. 손님이 한 입 먹더니 말했어요. 어머, 이거 엄마 손맛인데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웃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첫날 장사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김밥을 말았어요. 텃밭에서 딴 싱싱한 재료로요. 노동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살아가는 기쁨도요. 정숙을 통해 들은 바로는 서울의 아들 부부는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텅 빈 거실을 마주했답니다. 화려했던 가구도 가전제품도 10년 동안의 흔적까지도 모두 사라진 채로요. 아들 민수는 놀란 나머지 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번호는 바뀌어 연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닥에 있는 새 집주인의 명함과 짧은 안내 쪽지를 보고 그제야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겠죠. 결국 아들 부부는 갈 곳이 없어 며느리의 친정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정살이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는 민수를 얹혀 사는 사위로 대했고 며느리의 어머니는 원망과 불편한 시선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혜는 갑작스레 늘어난 집안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순애가 대신해주던 모든 가사노동을 이제 자신이 직접 해야 했으니까요. 그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결국 서로를 탓하며 지쳐갔다고 합니다. 정숙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제야 알았겠지. 어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 헌신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하지만 이제는 늦었다는 거를.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애네 김밥은 마을을 넘어 인근 도시에서도 입소문이 났어요. 주말엔 관광객들까지 찾아왔습니다. 가게가 번창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정수기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며 봉사활동도 했어요. 매각 대금은 제 노후 자금으로 충분했고 김밥집 수익은 자존감과 삶의 재미를 더해줬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어느 날 정수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애야, 내 아들이 나한테 연락했어. 뭐래?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거절해줘. 알았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제 자식인데요. 며칠 후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익었어요. 아들이었죠. 아들은 수소문 끝에 제 가게를 찾아온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는 10년 전과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활기차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환하게 웃으며 김밥을 마는 모습이요. 아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고 차분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죠. 제가 불효자입니다. 그때 어머니 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따뜻한 김밥 한 줄을 건넸습니다. 배고프지? 이거 먹고 가렴. 어머니, 내가 제일 좋아하던 김밥이야. 아들은 김밥을 받아들었어요. 저는 단호하지만 온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었고 나는 너희들의 가구가 아니었어. 이제야 내 집, 내 인생을 찾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너도 내 아내와 내 아들과 함께 너희만의 집과 인생을 다시 일구렴. 저는 명확히 했어요. 재산도 집도 되돌려줄 생각이 없다고요. 이 김밥은 엄마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밥상이야.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김밥을 먹었습니다. 눈물과 함께요. 김밥을 다 먹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다시는 어머니를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아들은 가게를 나섰어요.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이내 닦아내고 다시 김밥을 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제 복수는 단절이었고 완전한 자기 해방이었어요.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히 평온한 삶을 되찾았어요. 순애네 김밥은 지역 방송에도 소개될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았죠. 아들 부부는 서울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친정살이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낡은 빌라의 월세방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뼈저리게 후회했을 거예요. 어머니의 집이 얼마나 소중한 보금자리였는지, 어머니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 노동이었는지를요.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정수기와 함께 예쁜 찻집에서 생일 축하를 했어요. 10년 전 외면당했던 칠순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었죠. 그때 가게 앞으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재민이 할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만 적혀 있었어요. 소포 안에는 재민이가 직접 그린 제 김밥집 그림과 함께 녹음 버튼이 달린 작은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어요. 재민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다음에 제가 돈 많이 벌면 할머니 김밥집 옆에 작은 집 하나 사서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눈물이 났지만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봤어요. 찻집을 나서며 순애네 김밥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 석자로 된 간판이요. 가게에서 김밥 한 줄을 직접 싸서 맛봤어요. 이것이 내가 선택한 내 인생의 맛이야. 햇살 아래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시선은 가게를 넘어 넓게 펼쳐진 시골 들판을 향했어요. 10년의 헌신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삶이 피어났습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빛나는 삶이요. 정수기가 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순애야, 내가 정말 멋져 보여. 응,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이 가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앞치마를 여미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님들을 맞이하며 김밥을 말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이건 누군가를 위한 의무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가게 안은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창밖으로 보이는 들판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죠. 제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맞이하는 진짜 봄이었어요. 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김밥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랑이요. 제 자신을 향한 사랑이죠.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살고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10년 동안 서울에서 살며 잊고 있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제 집이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년의 헌신은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걸 당연하게 여긴 사람들이 잘못된 거였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가 더 소중하니까요. 재민이가 보낸 인형을 다시 한번 눌러봤습니다. 순수한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언젠가 재민이가 크면 할머니의 선택을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 시간이니까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날 밤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부담 없이요. 내일 아침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겁니다. 제 가게를 열기 위해서요. 며칠 후 정수기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순애 씨, 다음 주에 마을 잔치가 있는데 김밥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몇 줄이나 필요하세요? 100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을게요. 이장님이 돌아가고 정수기가 말했어요. 봐, 내가 마을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예전엔 아들 부부한테 인정도 못 받았잖아. 맞아. 이제야 제대로 대접받는 것 같아. 마을 잔치날 제가 준비한 김밥은 순식간에 동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순애 씨 김밥은 정말 최고예요. 다음에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기가 말했습니다. 순애야, 넌 이제 진짜 행복해 보여. 응, 정말 행복해. 후회 없어. 하나도 없어. 오히려 진작 이렇게 할 걸 후회할 뿐이지. 정수기가 웃었어요. 그래, 우리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살자. 그래,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피곤했지만 좋은 피곤이었어요. 제가 원해서 한 일이었으니까요. 잠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였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기대하며요. 다음 날 아침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어요. 예전엔 5시에 일어나야 했는데 이제는 1시간을 더 잘 수 있었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텃밭에 물을 주러 나갔습니다.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죠. 잘 자라고 있네.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가게 준비를 하러 나섰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올 거예요. 가게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김밥 10줄 포장해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죠. 김밥, 단무지, 시금치, 당근, 햄, 달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올렸어요. 김밥을 말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인생이구나.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인생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쁘게 움직였지만 즐거웠어요. 사장님, 여기 김밥 2줄이요. 네, 나왔습니다. 사장님, 포장 하나 더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오후가 됐습니다. 손님들이 줄어들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마을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평화로웠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젊은 여성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아직 김밥 있나요? 네, 있어요. 다행이다. 몇 줄 남았나요? 5줄 정도 있어요. 전부 주세요. 김밥을 포장해드리며 물었어요. 손님,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여기 김밥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사장님이 이 나이에 가게를 시작하신 계기가 뭐예요? 저도 지금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저도 10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을 위해 살았죠. 그래서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물론이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볼게요. 사장님처럼요. 그래요. 힘내세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요. 여성이 김밥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누구나 힘든 시간이 있죠. 하지만 용기를 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죠.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든 거니까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TV를 켰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틀었죠. 예전엔 아들 부부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봐야 했는데 이제는 제 마음대로 볼 수 있었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행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됐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죠. 며칠 후 정수기와 함께 인근 도시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순애야, 저기 옷가게 가보자. 그래, 가보자. 옷가게에 들어가 이것저것 구경했어요. 예쁜 옷이 많았죠. 이거 어때? 정수기가 블라우스 하나를 들었습니다. 예쁘다.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 그럼 이거 살게. 저도 마음에 드는 옷 한 벌을 샀어요. 오랜만에 제 돈으로 제 옷을 사는 거였죠. 예전엔 아들 부부 옷만 사주느라 정작 제 옷은 사지 못했는데요. 쇼핑을 마치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 그래, 좋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순애야,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그래,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수기가 말했습니다. 순애야, 너 아들한테서 연락 온 거 없어? 없어. 나도 연락할 생각 없고. 그래, 그게 맞아. 내가 먼저 연락할 필요 없어. 응, 알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산 옷을 꺼내봤습니다. 거울 앞에서 입어봤죠. 잘 어울렸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죠. 이게 바로 자유의 얼굴이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낯이 익었어요. 자세히 보니 며느리 지혜의 남동생이었죠.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저 재민이 외삼촌입니다. 그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오셨나요?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사돈어른께서 여기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요.
사돈어른 매형이랑 누나가 정말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그건 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 없어. 돌아가 주세요. 재민이 삼촌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결심은 확고했으니까요. 저녁에 정숙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순애야, 너희 며느리 동생이 왔다며. 응, 왔어. 뭐래? 아들 부부가 힘들다고 용서해달라고. 넌 뭐래? 거절했어. 잘했어. 흔들리면 안 돼. 응, 알아.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냉정한 게 아니야. 정당한 선택이야.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텃밭의 채소들이 무르익었습니다. 고추도 가지도 토마토도요. 올해 농사 잘 됐네. 정수기가 말했어요. 그러게. 이렇게 많이 열릴 줄 몰랐어.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응, 우리 잘하고 있어. 수확한 채소로 김치를 담갔습니다. 정수기와 함께요. 이 김치 가게에서 팔면 어때? 좋은 생각이다. 해보자. 김치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네 김밥에서 파는 김치가 맛있다고요. 장사가 더욱 잘 됐어요. 저는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택배기사가 서 있었어요. 김순애 씨 댁 맞으시죠? 네, 맞아요. 택배 왔습니다. 소포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재민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봤죠. 안에는 재민이가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액자가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라는 글씨와 함께 재민이가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할머니와 재민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요. 액자를 벽에 걸었습니다. 매일 볼 수 있는 곳에요. 그날 밤 재민이 꿈을 꿨습니다. 재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꿈이었죠. 할머니, 재민아. 꿈속에서 재민이를 꼭 안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눈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울었나 봐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재민이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시골의 겨울은 추웠지만 아름다웠어요.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죠. 가게 앞 눈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1년이 참 빨리 지나갔네요. 작년 이맘때는 서울에서 아들 부부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요. 신기했어요. 정수기가 찾아왔습니다. 순애야, 우리 오늘 떡국 끓여 먹자. 그래, 좋아. 함께 떡국을 끓였습니다. 정성스럽게요. 떡국을 먹으며 정수기가 말했어요. 순애야, 올해도 수고했어. 너도 수고했어, 정수가.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래, 우리 내년에도 건강하게 잘 살자. 응, 우리 오래오래 살자.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요. 오늘로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1년이 됐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 서서 일출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장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70평생 처음으로 맞이하는 진짜 제 인생이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70에 시작한 제 이름으로 빛나는 삶이죠.